시작을 하겠습니다. 저기 중간에 질문을 하셔도 되고요. 어머님은 아니고 어린이들 중에 질문을 하면은 이게 선물을 줄 테니까 질문을 하세요. 질문. 손만 들면 돼요. 손만 들면. 무슨 질문? 무슨 질문? 질문. 그러니까 연서 문제. 글쎄요. 제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애들한테 설득이 될지는 모르겠네요. 그냥 부모님을 대상으로 제가 하고 애들한테는 부모님이 전달해 주시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대략적으로 한 중학생 정도에 맞춰 가지고 강의가 딱 뭐 대충 중고등학생 맞춰졌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애들은 지루해야 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래도 자식을 키우시면서 뭐 고민을 하실 테니까 그러니까 제목이 이제 조금 제가 올 초에 연구재단이라는 기관에서 제목을 써달라 그러길래 조금 도발적으로 쓰긴 했는데 실제로 여기 있는 유치원생들은 전혀 도발적이라고 생각을 안 하겠죠, 그죠? 근데 이제 다들 우리나라에서 이제 애들 자녀들 키우시면서 뭐 장래를 구할 때 굉장히 고민스럽잖아요, 그죠? 뭐 대부분 요즘 어치대, 한의대, 뭐 약대 그러는데 이제 도대체 애들을 갖다가 어디로 보내야 되나 뭐 그런 고민을 하실 텐데 이제 부모님들 입장에서 그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목을 이렇게 적었는데 실제로 부제는 제가 30년 가까이 지금 물리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냥 제 이야기를 그냥 풀어가면서 제가 왜 30년 동안 물리를 하고 대학을 들어간 걸 치면 40년째 지금 있는 셈인데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주된 내용은 제가 한 이야기를 지난 한 12, 13년 동안 했던 이야기를 주로 할 건데 그 내용이 이제 조금 낯으실 텐데요. 세계 최초는 아실 테고 자성은 고마워요. 요런 막대 자석과 관련된 거. 막대 자석 뭐 다 아시잖아요, 그죠? 그지? 요런 자석과 관련된 이야기예요. 무슨 질문? 근데 왜 그 자석 그거 네모난 모양 자석이 한쪽 빼고 한쪽 하래요? 굉장히 좋은 질문인데 이거 줄 테니까 집에 가가지고 확인해 봐요. 저희가 이제 학생들한테 가르치면서 나중에 계속해서 반복이 될 텐데 우리나라 교육은 기본적으로 질문을 못하게 막는 교육이죠. 그러니까 제가 어릴 때도 은연중에 선생님들한테 질문하면 안 돼. 또는 어른한테 질문하면 안 돼. 그러니까 질문이라고 하는 걸 스스로 자제하도록 이제 교육을 받는데 실제로는 과학은 질문을 던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제 우리나라 교육이 과학을 못하게끔 막는 굉장히 나쁜 교육입니다. 근데 이제 이제 한 2010년경에 나중에 2010년이 좀 중요한 시기인데요. 보통 자석 그러면 이제 여기 있는 것처럼 이런 뭐 길이도 있고 높이도 있고 폭도 있는 거죠. 근데 그때 2010년경에 이제 어떤 질문을 제가 스스로 했냐면은 세상에 2차원 자석이라고 하는 게 가능하고 쓸모가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2차원이 혹시 낯으시면 1차원이라고 하는 게 뭔지 아시잖아요. 1차원은 그냥 선이죠. 그죠? 2차원은 면적입니다. 그죠? 면적이 있는 걸 2차원이라고 그러죠. 3차원은 부피가 있는 걸 이제 자석이라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대부분의 자석은 전부 다 부피를 가집니다. 크기를 가져요. 크기를. 이게 실제로 굉장히 중요한 공학적인 문제입니다. 실제로 여러분이 사용하는 차나 모든 모바일 기기에 엄청나게 많은 자석이 쓰이거든요. 좀 부피가 크니까
어쩔 수 없이 그걸 담는 기기들은 다 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이제 2차원 자석이라고 하는 건 세상에 본 적이 없는 자석이죠. 제가 처음 이런 질문을, 그러니까 질문이라고 하는 게 처음부터 좋은 질문은 없으면 질문을 던지고 계속해서 이제 주거니 받거니 해가면서 이게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질문인지를 깨닫고 심지어 저를 잘 아는 외국 사람이건 한국인이건 간에 그거에서 어디다 쓸 건데 딱 그러시고 단정적으로 쓸모가 없어라고 말을 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이제 질문이 가능하고 쓸모가 있을 건데 답은 있고 쓸모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찾아가는 여정이 한 12, 13년 걸렸는데 그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면 그러니까 2010년경에 정말 어이없는 질문을 던졌고 그 질문을 계속 다듬어 가는 과정이에요. 그 질문을 다듬고 또 반대가 오면 그 반대에 맞춰가서 질문을 생각하고 그러니까 그런 과정들을 통해 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런 긴 과정을 통해 가지고 제가 이제 사람들 설득할 때 사용했던 모형이 이거예요. 요런 모형. 여기가 있는 게 이제 작은 나침판이고 이런 나침판이 여기 있는 하얀 이런 이걸 저희가 격자라 그러는데 격자는 딴 거 아니고 그냥 마룻바닥 뭐 그 벽지 그런 패턴이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런 패턴 위에 이런 자석을 놓는데 문제는 이 자석 하나가 나침판이 여러분 손가락이 1초에 자라는 길이가 1나노라고 하는 길이거든요. 나노라고 하는 단어 아마 들어보실 텐데 그죠? 그게 원자 길이의 10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손가락이 1초 자라는 거리의 10분의 1 정도 크기가 되게끔 이제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요 폭은 마찬가지로 여러분 손가락이 1초 동안에 자라는 거리의 딱 10분의 1 정도. 그러니까 이게 원자 크기가 되는 이런 걸 내가 만들겠다라고 이제 사람들한테 한 거예요. 네. 근데 왜 한 개는 왜 밑에 있어요? 위에. 만들다가 보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질문을 던지고 질문을 말로서 설명을 하면 사람들이 감이 안 와닿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하는 게 그림을 그리고 만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욕을 만들어 가지고 욕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 걸 이제 사람들한테 이야기하고 그래도 사람들이 설득이 안 되죠. 왜냐면 세상에 그런 걸 본 적은 없으니까. 근데 저희가 한 2014년경에 드디어 찾았습니다. 찾아가지고 이제 요런 걸 만들었는데 여기 보면 굉장히 큰 것 같은데 여기서 여기까지가 50 요렇게 해서 이거 마이크론이라 그러는데요. 이 50 마이크론이 얼마 정도 크기냐면은 이게 머리카락인데 제 학생 머리카락을 떼가지고 어저께 현미경 밑에서 쟀어요. 여러분 머리카락이 대부분 다 그 정도인데 요 길이가 딱 요 정도 길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머리카락 한 길이 크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고 싶은 거는 여러분 머리카락을 계속해서 현미경 속에 봤을 때 그 크기 안에 있는 물질을 이제 찾고 싶었고 2014년경에 저희가 찾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이걸 하는 데까지 찾는 데까지는 한 3, 4년 찾고 나서 그 다음에 또 계속 해나가는 과정이 한 10년. 그래서 한 12, 4년 걸린 과정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물리를 시작한 게 84년도부터 물리를 시작했으니까 배우기 시작한 걸로 치면은 40년이고 그다음에 연구를 한 지 30년인데 그 30년 동안 연구에 대한 인생을 짧게 하고요. 그러고 나서 한 12년 동안 수많은 실패를 했는데 그 실패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다음에 이게 전혀 꼬맹이들한테는 이해가 안 되겠지만은 그냥 부모님들한테 미래 세대를 위한 조언이라고 하는 걸 하겠어요. 원래 이게 이렇게 돼 있으면은 이제 학생들이 네. 자석은 왜 다른 색깔만 붙고 물리학은 뭐예요? 잠깐만 다시 질문 뭐라고? 자석은 왜 같은 색깔끼리는 안 붙고 물리학은 뭐예요? 그건 굉장히 좋은 질문인데 요거 줄 테니까 집에 가가지고 해보세요. 선생님 왜 빨간색은 붙는데 왜 파란색은 안 붙어요? 두 개 붙는데? 붙는데 줄 테니까 한번 보세요. 어머님들아 제가 만들었으니까 한번 QR 코드 한번 해보고 해보세요.
이- 네, QR코드에 뭐 있어요? 저기 옆에 있는 엄마한테 한번 그걸 해가지고 이게 원래는 이제 청중들이 보통 대중 강의를 가면은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 QR 코드를 하게끔 하는데 QR 코드를 보시고 설문을 하시면 대부분 다 아마 학부모로 나오시겠죠. 엄마는 자녀 교육 했습니다. 다 하셨나요? 뛰어다니고 아직 QR 코드 안 하신 분 계시나요? 네, 우리 엄마. 그래요? 하세요. 다 하셨나요? 이해보면 그럼 이제 그 QR 코드가 이걸로 이제 뜨게 됩니다. 지금 12분이 응답을 하셨고 자녀 교육, 물리 또는 과학에 관심 계속 들어오네요.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초등학생, 중학생, 중학생이 있어요? 예? 그래요. 뭐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중 강연을 가면 실제로 청중들이 다양하거든요. 오늘은 조금 가는데 어쨌든 간에 이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대충 보고 그걸 하려고 했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요 QR 코드를 한번 눌러보세요. 그걸 보시면 이제 다 보셨나요? 하여튼 이 화면이 뜨거든요. 그게 이제 제가 뭐 저를 이제 제가 뭘 하나 제가 제 입으로 하는 것보다 그 포스코 재단에서 최근에 저에 대한 동영상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유튜브에 올렸길래 그래서 이제 쭉 보시면 이제 있는데 이제 어린이들은 좀 재미없을 테니까 그냥 글 하겠습니다. 그지? 재미없지? 원래 저희 학생들도 그럼요. 예. 이렇습니다. 제가 하는 연구에 대해서 이제 여기 있는 동영상을 보면은 제일 잘 맞는 것 같아요. 뭐. 그래서 이제 제가 하는 연구가 재료과학이라고 하는 거, 물리학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걸 일반인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하면 이제 원자가 이런 주기율표가 있다라고 하는 거는 아마 어린이들은 전혀 모를 테고 부모님들은 대충 들으셨을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지금 이제 원자 번호가 뭐 118번까지 있다고 하는데 이 118번 실제로 다 쓰지는 않죠. 근데 재료과학하고 물리학이라는 건 뭐냐면 기본적으로 이런 원소들을 가지고 그냥 섞는 겁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경우의 수가 많아집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세 가지만 섞는다고 치면 한 600명이 30년 동안 매주 만들 숫자가 나오게 됩니다. 이게 이제 재료과학이 상당히 어려워지는 이유이기도 하고 뭐 새로운 사람들이 새로운 걸 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거는 넓은 의미에서는 재료과학이라고 하는 걸 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2차원 물질을 찾는 것도 이제 재료과학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이제 30년 동안 제가 이제 그 물리학을 연구를 하고 있고요. 뭐 학부 다닌 것도 치면 40년 거의 됐는데 40년 동안 왜 고민이 없었겠습니까? 뭐 엄청난 고민도 있을 거고 그런데 이제 그 이야기를 조금 공유하려고요. 제가 이제 중학생일 때 이제 1980년 뭐 한 그 언저리예요. 그 이제 제 부친한테 물리학을 하겠다 그랬더니만 제 부친이 딱 하신 말씀이 물리학회가 뭐 먹고 살래 딱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제 부친이 2년 전에 코로나 시기 때 이제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고 난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이제 제 고향이 이제 경남 고성인데 이 산도 아니고 정자 위에 올라가면 이제 고성만이 이렇게 치다 보이면 혹시 고성을 모르시면
공룡은 아실 것 같고요. 공룡도 모르시면 이제 진주하고 마산하고 통영 사이에 있는 이제 소읍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도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아마 주변에 과학을 한다 그러고 물리를 한다 그러면 아마 비슷한 고민이실 것 같아요. 물리에서 뭐 먹고 살 건데, 그죠? 제가 부친이 돌아가시기 전에 부친이 제가 하는 걸 전혀 이해를 못하고 돌아가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바다는 주겠는데 여전히 왜 자기 큰아들이 물리하라고 하는지. 제 부친이 살았던 세상에서는 그냥 판검사들이 그냥 남자가 당연히 해야 되는 세상이셨는데 물리학을 한다 그랬으니까 이제 당혹스러우셨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서울대 물리과 학생들을 이제 그 올해 같으면 1학년들을 한 7명 제가 지도를 하는데 1학년들을 이제 만나 가지고 질문을 했어요. 왜 물리를 하게 됐냐? 그랬더니만 이 글자긴 답이 나오더라고요. 이런 말을 해요. 여기 좀 고등학생이 아무도 없어가지고 이 말이 진실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길이 없는데 됐던 거래요. 이 고등학생들 로망이라고.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30년 가까운 시간을 잠시 축약하고요. 그게 잠시 인천하고 또 좀 인연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 말씀을 드리면 제가 90년에 이제 그 유학을 갔고요. 제가 2030년이 되면 65세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몇 년 안 남았는데 유학 가가지고 유럽에 연구원으로 있다가 이제 첫 직장이 인하대였어요. 그래서 인하대에서 5년 반을 제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균관대로 옮겼고 그리고 2010년에 이제 서울대로 옮겼는데요. 여기 있는 거는 뭐 무슨 말인지 모르셔도 됩니다. 여기 있는 이게 제 사무실 사진입니다. 그 인하대 그 수 5호관에 5서라고 하는데 있던 제 그건데 뭐 이때가 나이 만으로 30이 안 됐기 때문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했던 것 같고요. 인하대에 있을 때가 제 딸애를 낳았는데 그 딸애가 지금은 물리학과 대학원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최소한 왜 물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정말 한눈 안 팔고 연구를 하면서 뭐 이게 중요하지는 않은데 하여튼 꽤 좋은 연구들을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2010년에 서울대를 자리를 옮기게 되는데 그 시기쯤 제가 깊은 고민에 빠지게 돼요. 그게 이제 뭐냐면 도대체 뭘 해야 되나? 뭘 해야 되느냐는 질문이에요. 근데 이제 그 2010년이 제 나이가 이제 만으로 45이었거든요. 2010년쯤에. 그때 고민이 뭐냐 하면은 남을 따라가는 일을 계속 그동안까지 해온 것 같은데 잘하기는 한 것 같은데 제가 은퇴까지 그걸 하면서는 못 살 것 같더라고요. 그 이제 뭐 조금 근사한 얘기를 하자면 남이 안 하는 연구를 하자라고 하는 게 이제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조금 비유를 하자면 세상에 제일 높은 산이 에베레스트 산인데 에베레스트 산 지금쯤 뭐 수천 명이 올랐겠죠. 근데 실제로 사람들이 다 기억하는 거는 제일 처음 누가 올랐냐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에베레스트 101번째 누가 올랐는지 오른 사람은 기억할 텐데 대부분의 사람은 기억을 못 하죠. 과학이 정확하게 이거랑 똑같습니다. 과학에서는 실제로 두 번째가 거의 의미가 없습니다. 과학은 처음 누가 했는지가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모든 과학에서 제일 먼저 한 사람이 인정을 받죠. 그게 이제 뭐 노벨상도 3명밖에 안 주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걸 하려고 그러면 결국 질문을 해야 됩니다. 남이 안 하는 거 하려고 그러면 질문을 던져야만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가요? 부모님이 하셔도 괜찮습니다. 예. 96년부터 2000년 9월까지, 2000년 8월까지 있습니다. 이거. 96년부터 2000년 9월, 8월이에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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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또, 예.
네. 누군가가 또 연구를 한다면 2차원 자석도 나올까요? 아, 조금 이따 말씀을. 그것도 굉장히 좋은 질문입니다. 예, 또 예. 자제분이 물리학을 하겠다고 할 때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아, 일단 제 집 사람 반대했고요. 조부모들이 다 반대를 했습니다. 제 부친 포함해가지고. 근데 전 굉장히 좀 마음이 복잡하더라고요. 좀 딸애가 제가 이제 제 부친이 그냥 물로 쓰지는 않으셨거든요. 어마어마하게 이제 물리를 안 하도록 마음을 돌리도록 방해도 하시고 하셨는데 결국 포기하셨는데 그런 제 길을 따라간다 그랬을 때 저는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그러니까 좋기도 하지만 당시에 남자애도 아니고 딸애니까 좀 더 좀 복잡했던 것 같아요. 하여튼 지 엄마하고 할머니, 할아버지, 외할머니는 다 반대하셨어요. 네. 네, 또 다른 점 없으시죠? 왜 처음에 물리를 선택하셨는지 아, 그게 물리학자들한테 물어보면요. 정확하게 그걸 저도 대답을 못 합니다. 근데 대충만 말씀을 드리면요. 과학을 하는 사람들은 좀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이제 물리하는 사람들을 널드라 그래요. 널드라는 말은 좀 덜 떨어지고 사회 적응이 잘 못하고 뭐 그런 조금 영어로는 굉장히 나쁜 뉘앙스입니다. 근데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저만 돼도 실제로 약간 학교에 적응을 잘 못했던 것 같아요. 친구들이랑도 뭐 왕따도 당했다고 제가 다 크고 난 다음에 초등학교 선생님이 저보고 이야기할 정도였으니까 외골수들이 과학을 좀 많이 하는 편인데요. 그런 외골수들한테 물리학자들이 아까 고등학생들 로망이라고 그러는 게 그런 외골수들한테는 물리라고 하는 게 자기만의 세상을 이렇게 펼칠 수 있는 굉장히 색다른 것 같아요. 뭐 첫 번째 대부분의 사람 못한 어렵다 그러니까 또 그게 반감도 있을 거고 근데 거기는 뭔가 규칙을 따라서 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조금 뭐 저 경험상도 그런데 조금 좀 적응 못하는 애들이 못 바꾸잖아요. 갑자기 바꾸면 막 뭐 때를 쓰거나 그러는 것처럼. 그래서 아마 그런 거 아닌가 싶은데 제가 주변에 있는 친구들한테 아무리 물어봐도 대부분 기억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냥 좋아서 한다라는. 또 다른 질문이 예. 과학을 이해하고 예. 궁금증을 해소하는 길이 예. 물리를 하면 배우면 좀 도움이 되거나 앞으로 많은 발전 가능성이 있나요? 그건 당연히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지금 거의 40년 동안 하고 있고요. 제 딸애마저도 하고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반대는 안 했는데 마음이 좀 복잡했을 뿐이고요. 그러니까 좋아한다 그러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권할 수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예. 또 다른 질문이 없으시면 예. 그러면 30년 넘게 물리만 하셨는데 예. 스트레스는 없으신가요? 있습니다. 왜 엄청 스트레스 받죠. 아까 얘기했어요. 엄청나게 많은 실패를 하고 뭐 성공이라는 건 굉장히 작은 건데요. 다른 모든 살아가는 거나 마찬가지처럼 실패를 실패로 받아들이면 못 견디는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그거마저도 즐길 수 있는 거고, 제가 저희 학생들하고 연구원한테들 그러는데 그 순간을 못 즐기면은, 그러니까 실패마저 못 즐기면은 끝까지 못 가는 것 같아요. 굉장히 좀 어려울 수 있는데 하다가 보면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살아가는 것 자체가 대부분 다 그러지 않았나요? 뭐 엄청나게 실패하고, 근데 그 실패를 좌절하면은 모질러쓰잖아요, 그죠? 과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예. 또 다른 질문이 없으면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자석은 3차원이에요. 그러니까 부피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원하는 것은 면만 가지고 있는 이제 자석을 이제
원했던 거고 이제 그게 요즘 사람들이 이제 자석 만데라 말스라고 부르는 연구 분야가 됐으면. 근데 이제 요런 걸 만들어 가지고 그 길을 설득하는 거는 괜찮은데 이제 이게 얼마만큼 사람의 생각의 상상력을 이렇게 변화를 해야 되는지를 잠시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주기율표 네. 재밌어. 아까 네. 이거 어떻게 만들었어 이거? 이거? 네. 이거 어머님들 아마 웃으실 텐데 대학 교수들한테 시키면 대학 교수들이 딱 하나 하는 게 있습니다. 조교를 부른다. 생각을 주고 학생 연구원한테 요것 좀 만들어줘 그래서 이제 하는 거. 주기율표가 있어요. 원소 중에 이제 철이라고 있는 거는 아시죠? 철이 있는 거는 아시죠? 철이 원자번호 26번입니다. 26번이 딱 여기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원자를 하나를 띌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 이렇게 돼 있겠죠, 그죠? 그럼 이걸 가지고 이제 1차원 아까 자석을 만든다고 말씀하셨는데 1차원으로 만드는 선을 만드는 거니까 이걸 하는 겁니다. 계속 철 원자들이 이렇게 이어붙이기를 하는 겁니다. 이어붙이기를. 이게 아까 질문이 뭐였지? 이게 2차원의 자석이 가능하면 나중에 누가 연구하면 1차원의 자석도 나오는 1차원 자석을 연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선을 이은. 근데 이건 상당히 인공적인 겁니다. 인공적인 거. 만드는 겁니다. 근데 제가 원했던 거는 자연스러운 걸 원해요. 근데 1차원이 있으면은 이제 1차원을 이어붙이면 2차원이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한 층을 계속 쌓아 올라가면 그게 이제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3차원 물질이 되는 겁니다. 여기 있는 이게 이제 그 단결정인데요. 이런 겁니다. 그냥. 이거 뭐 파란 색깔이니까 조금 보석 같은데 실제로 그냥 이렇게 크게 키우는 게 되거든요. 보석이에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3차원 물질이고요. 여기 있는 요게 이 작은 하나로 이루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찾았던 건 뭐냐면은 평평한 요런 걸 원했던 거예요. 그다음에 중요한 사실은 자연에 존재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아까 좀 이율배반적이잖아요. 그죠? 제가 질문을 했을 때 자연에 없다고 했는데 이제 전 자연에 이제 찾는 거니까 그 이야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그럼 2차원 물질을 어떻게 찾을 거냐 하는 것. 2차원 물질을 만드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3차원 물질을 먼저 만들고요. 이런 물질을 만들고 이렇게 창을 내려가는 방법이 있어요. 그걸 이제 소위 탑다운 방법이라고 합니다.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가는. 3차원에서 2차원으로 내려가는. 또는 이렇게도 할 수 있겠죠. 1차원 물질을 만든 다음에 이렇게 붙여갈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똑같이 2차원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만드는 걸 아까 제가 인공적으로 만든다 그랬는데 이렇게 만들려고 그러면은 굉장히 비싼 장비를 사용해야 됩니다. 한 수억 원짜리 장비들을 써야 돼요. 근데 제가 원했던 거는 그런 게 아니고 이런 물질을 굉장히 싸게 쉽게 만들고 싶었으면 그게 이제 문제의 굉장히 어려운 점인데 왜냐하면 이미 사람들이 2차원 물질을 인공적인 이런 장비를 사용해서 만드는 거는 알고 있었어요. 제가 원했던 건 그게 아니고 자연에 존재하는 걸 하고 싶었는데 문제는 모든 사람들의 자연에 그런 물질은 없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이제 굉장히 난감했겠죠. 자연에 없는데 자연에는 이런 물질이 있다 그러니까 이제 말 그대로 완전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짓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 시작은 제가 성균관대에서 서울대로 옮기기 전부터 시작됐는데 한 2008년경부터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남이 하는 걸 따라가지 않겠다라고 딱 마음을 먹고 그때부터 이제 찾기 시작을 하는데 한 2010년경이 이제 서울대를 옮기고니까 이제 뭐 옮기면은 늘 그렇듯이 새로운 걸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지 않습니까? 그래서 했는데
그 당시 방법이 모조리 실패를 하게 되면 왜냐하면은 요런 그 물건에다가 이걸 가지고 제가 2차로 만들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 전혀 안 되는 방법인데 그래도 될 것 같아 가지고 이제 학생들하고 연구원들을 해서 한 2년 동안 했는데 당연히 실패합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원했던 거는 이런 스카치 테이프를 가지고 띄어내고 싶었어요. 근데 이 스카치 테이프 뭐 다 집에 가서 하시면 알겠지만은 요 가지고 이거 뭐 아무리 띄어내도 이 물질이 안 벗겨지잖아요, 그죠? 뭐 그건 다 아시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생각하면 너무 어이없는 짓입니다. 이게 얼마나 어이없는 짓인지를 제가 저희 학생들한테 수업을 하면서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학부 수업 거의 시작할 때 이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걸 제가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인지를 이제 만들고 2012년쯤에 한 2년 동안 이제 뭐 했으니까 거의 포기할 지경이 됐죠. 2년 동안 아무것도 안 나오고 뭐 하는 쪽쪽 다 실패를 하니까. 그래서 이제 거의 포기할 쯤에 이제 정확하게 어떤 순서로 일이 일어나는지는 기억은 안 나는데 대략적으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이제 93년에 박사학위를 받고 첫 번째 갔던 직장이 프랑스 국립연구소라는 건데 이제 프랑스가 여기 이 정도가 파리고요. 여기가 이제 그레노블이라는 도시고 그레노블이라는 도시가 굉장히 이쁩니다. 제가 있었던 연구소가 딱 한 요 정도 위치예요. 근데 그때는 이제 만으로 제가 27 정도 되니까 뭐 그냥 하는 거는 수도 없이 많은 논문들을 읽어내는 겁니다. 그때 읽었던 논문이 이제 여기 있는 프랑스 무기화학자가 화학하는 사람이 쓴 논문이에요. 나중에 화학이 왜 이제 들어오게 되는지가 되는데 레이몬드 브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논문을 읽었던 기억을 되살렸어요. 이게 이제 모든 거의 전환점이 됩니다. 그러니까 물리가 화학을 만난 거예요. 제가 원했던 거는 요런 겁니다. 요런 거예요. 근데 이런 물질을 스카치 테이프로 뜯어내는 방법을 사람들이 대충 알고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연필 심은 스카치 테이프로 하면 뜯어집니다. 집에 가셔가지고 연필 심을 딱 하나 대고요. 이 스카치 테이프를 한 다음에 스카치 테이프를 하면은 스카치 테이프가 까매집니다. 까매져요. 그 연필심이 벗겨지는 겁니다. 그 벗겨지는 게 실제로 여러분이 종이 위에 연필을 쓰는 이유이기도 해요. 그걸 이제 반대로 발수 물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발수 물질을 정의를 그냥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데 이런 스카치 테이프를 가지고 띄어낼 수 있으면 그냥 반대로 발설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반대로 발설이 이제 왜 그러냐 하면은 혹시 초등학교나 중학교 때 판상구조라고 하는 걸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판상구조가 딱 이런 겁니다. 흑연. 이렇게 판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스카치 테이프를 갖다 대면은 이 스카치 테이프가 떨어져 나옵니다. 됐어요? 이 질문을 마치면 어머님들한테도 제가 자석을 드릴게요. 2개를. 이게 어디에 사용이 될까요? 이런 판상 구조를 가지는 물질들이 실제로 여러분이 굉장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연필 빼고. 네? 반도체. 아닙니다. 예. 진짜 많이 쓰고 계세요. 자 같은데? 지우개. 좀 가까이 됐는데. 자? 자, 아니에요. 조금 힌트를 드리면요. 조금 힌트를 드리면은 남자들의 로망과도 관련되어 있습니다. 뭐라고요? 남자들의 로망이 차라 그러더라고요. 예. 아닙니다. 가까이 와 있습니다. 엔진에 조금 더 들어가 보세요. 예? 아니요. 가까이 오고 계세요. 엔진 뭐뭐입니다. 엔진 2자예요. 예. 오일. 예. 2개 드릴게요. 이게 엔진 오일에 들어갑니다. 왜냐하면은 엔진 오일은 2개 기본적으로 마찰력을 없애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잘 떨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왜 화학자들이 아까 그런 논문들을 썼냐면은 2가지인데요. 하나는
오일에 들어가는 어마어마하게 큰 산업이잖아요. 그죠? 이거 오래된 산업입니다. 그 다음 하나가 리튬 이온 배터리 때문에 지금 여러분이 사용하고 있는 이온 배터리에 들어가는 물질들 중에 이런 물질들이 쓰입니다. 석연이 실제로 음곡제로 대표적인 물질이거든요. 그런 물질들을 화학하는 사람들이 70년대부터 연구를 해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84년도에 그 사람, 아까 93년도에 그 사람 논문을 읽은 건 굉장히 운이었죠. 그러니까 화학하는 사람들은 이 물질이 굉장히 익숙한 물질이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저 논문을 읽었던 게 93년이고 2012년쯤이니까 20년 전에 읽었던 논문이 갑자기 이제 뭐 생각났다 그러면 웃긴데 하여튼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 가지고 이제 그걸 다시 생각하게 됐어요. 그래서 만일 이게 가능하다 그러면 이제 말 그대로 스카치 테이프로요. 아까 했던 것처럼 이렇게 스카치 테이프 띄어내면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면 이제 그전에 사람들이 전혀 못했던 걸 할 수 있다는 걸 이제 제가 뭐 이런 네이처라고 하는 학술지에 썼어요. 그러면 도대체 제가 뭘 찾았냐 하면은 실제로 이 사람 논문에 답이 다 있었습니다. 정말 답이 다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대로 제가 근무했던 데가 여기인데 이 사람 논문 안에 아까 이제 주기율표에 있는 이제 그걸 다시 하면 앞에 있는 TM이라고 하는 게 여기 있는 주기율표에 있는 원소고요. P라고 하는 건 인입니다. X라고 하는 거는 이제 황이라고 하는 원소를 집어넣으면 돼요. 그러니까 밑에 있는 이런 주기율표는 이 줄에 있는 거하고 인하고 황을 한 화합물에 대한 논문이 여기 정확하게 기술되어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뭘 안 했냐면은 그걸 스카치 테이프로 띄울 생각을 안 했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은 화학하는 사람들은 그게 중요한 질문이 아니거든요. 화학하는 사람들은 이걸 만들어 가지고 윤활유 속에 집어넣으면 되는 거지 그걸 띄어내는 게 아무런 의미를 가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질문이 다른 거죠. 이 사람들은 윤활유 속에 사용하는 게 목적이었던 사람이고 저는 그걸 띄고 싶은 사람이니까 이 질문이 완전히 다른 거죠. 아주 쉬운 거죠. 이미 물질 다 보고돼 있고 다 원하는 게 있는데 저 이제 띄기만 하면 되는 거죠. 이 다음부터는 급속도로 이제 빨리 되면 그래서 이제 그 스카치 테이프를 가지고요. 제가 이제 제 방에 있는 연구원한테 만들자 그랬으면 만들자 그랬더니 이제 뭐 만드는 게 이미 보고돼 있으니까 금방 만들죠. 만들어 가지고 이제 이쪽에 있는 게 이제 뭐냐면은 스카치 테이프로 하나씩 뜯어가는 겁니다. 보시면 왼쪽에서 갈 때마다 점점점 얇아지는 것 같고 오른쪽에 보면은 물질을 어떤 글자 위에 올렸는데 글자가 보이잖아요. 그죠? 글자가. 그러니까 이거 전혀 안 보이시는데 스카치 테이프를 뜯으면 밑에 있는 글자가 보이는 투명해진다라는 거죠. 이 순간이 완전히 이제 일종의 이게 되는구나라고 하는 걸 딱 했던 거예요. 여기까지 오는데 한 3, 4년 걸렸던 겁니다. 근데 이제 뭘 새롭게 한다라고 하는 거는 끊임없이 새로운 도전들을 만들어내듯이 그 다음부터 또 일이 또 복잡해집니다. 또다시 실패인데 왜냐하면은 2012년이면은 제가 이제 연구라고 한 지가 한 20년이 지날 때인데 20년 동안 제가 했던 연구라고 하는 게 소위 중성자 산란이라고 하는 어떤 특수한 실험 방법입니다. 중성자 산란이 뭐냐면은 이게 여기에 있는 이게 시료인데 이게 제 손가락 엄지 손가락만 해요. 그런 시료를 가지고 여기는 이 사진이 한국 원자력 연구원 대전에 가면 신탄지 옛날 북대전이죠. 가면은 이제 톨게이트 나오자마자 있는 영구적 원자로에 지금 사람이 이렇게 크거든요. 여기에 있는 가운데 있는 장비가 제가 10년을 건설한 장비인데 이런 장비에 넣고 실험을 해요. 그러니까 보시다시피 높이가 한 4m, 폭이 한 3m짜리에다 집어넣고 실험을 하는 겁니다. 근데 엄지손가락만한 걸 버리고 이제 말 그대로 원자 정도 되는 걸 가야 되니까 뭐랑 똑같으냐면 제가 지금 알고 있던 걸 모조리 다 버려야 돼요. 이게 정말 바보, 제 친구 중에 저를 잘 아는 외국인 친구가 딱 그러더라고요.
네가 만약 그걸 발견한다 치더라도 네가 알고 있는 거 아무것도 쓸모작이 없다고. 왜냐하면은 이걸로는 원자로 한층이 된 걸 연구를 못하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침에 제가 찍은 사진인데 저희 실험실에 가면은 여기서 여기까지 한 30cm 되는 현미경을 가지고 실험들을 해요. 그러니까 4m짜리를 버리고 30cm 현미경을 가지고 뭐 이런 걸 조작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완전히 새로운 영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조금 그 뭐라 그러죠? 세속적인 말로 하면 이래요. 제가 나이가 47, 7대 거였고 서울대 교수고 뭐 말 잘릴 염려 없는데 쓸데없는 도전을 나선 거예요. 아무 할 필요도 없는데.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뭔가 새로운 걸 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그 내적 갈증 같은 게 이제 뭐 해보지 뭐 그런 심정으로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엄청나게 힘든 일을 하겠다는 거냐면은 이런 거. 아까 이제 저희가 다룬 시료가 여기서 머리카락 정도 되는 거고 여기는 이런 것들을 저희가 연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크기가 이제 아까 10cm에서 10마이크론 정도 되는 거고요. 질량으로 따지면은 3g짜리에서 10의 만에 17g 정도로 줄어드는 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크기도 줄고 질량도 줄어요. 근데 이 숫자가 10의 만에 17승이라고 하는 숫자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숫자냐면 이렇습니다. 먼저 크기를 이야기하면은 이게 지금 저희가 있는 서울대 캠퍼스인데요. 그 캠퍼스를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위에 올라가가지고 봐야 되느냐면은 상공 한 1km 올라가가지고 서울대를 보는 서울대가 볼 리가 없죠. 그죠? 이 짓을 하겠다고 지금 한 거고요. 그 다음에 10의 7승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이것도 저희 조교들을 시켜가지고 대충 계산한 건데 밥 한 그릇에 대충 알갱이가 10,000개 들어간다. 어마어마하죠, 그죠?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10,000개가 들어간다면. 하루에 3끼 먹잖아요, 한국인들. 그 다음 한국인들이 한 5천만이라 그러면은 밥 알갱이가 약 1조 개의 밥 알갱이를 하루에 먹어요. 그럼 한국인들이 1년에 먹는 거는 10의 13승이다. 100조 개의 알갱이를 먹어요. 10의 17층은 전 한국인들이 하루에 3끼씩 밥을 먹는데 1000년을 먹어야 되는. 왜 이런 짓을 하죠? 하여튼 이런 짓을 하겠다고 나선 겁니다. 근데 이제 매 순간이 그 전에 없던 걸 개척해 나가야 되니까 이제 뭐 새롭게 다 하는 거야. 근데 뭐 다행히 학생들 있고 연구원이 있으니까 이제 뭐 할 수 있고 저희들이 해 나갔어요. 그래서 2016년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인데 2016년에 저희가 세계 최초로 이게 가능하다라고 하는 보고를 했어요. 그리고 2015년에 이제 한국물리학회에서 열려서 뭐 발표한 거 빼고요. 이건 아마 좀 지나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걸 하면 어디에 쓰이냐가 이제 중요하잖아요. 이건 해야 되겠네. 쓰임새가 뭐냐면은 화학하는 사람들 아까 윤활유를 쓰는데 물리하는 사람들은 뭘 해야 되느냐면은 어떤 실험 테스트를 해야 됩니다. 뭐가 맞나 안 맞나. 근데 이건 진짜 설명하기 쉽지는 않은데 저희가 다루는 모델 중에 아이징 모델이라는 거 있고 그게 1943년에 이론적으로 풀렸습니다. 근데 2016년이니까 2016년까지 거의 70년 동안 아무도 실험으로 저걸 검증하지를 못했어요. 저희가 한 게 뭐냐면은 그걸 세계 최초로 검증을 했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물질을 찾으면 뭘 할 수가 있냐면은 남들이 안 했던 새로운 검증들을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 일은 실제로 저 혼자만 한 게 아니고 서강대 정현식 교수님, 그 다음에 서울대 박철환 교수에서 세 그룹이 같이 일을 했고요.
2016년에 논문이 나왔어요. 이게 이 분야에 굉장히 중요한 기념비적인 일인데요. 왜냐하면은 이 일이 됨으로써 전 세계 사람들한테 이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걸 정확하게 제가 각인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2016년에 저희 그룹이 총 4편의 논문을 냅니다. 그래서 이제 방강자성이라고 하는 게 조금 설명을 하기가 어려운데 이런 물질이 되고요. 바로 다음 해에 미국에서 다른 물질군에서 비슷한 일들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 분야가 이제 폭발적으로 늘었고요. 지난 한 6년 동안에 매년 새로운 물질들이 보고가 됐는데 지금 노란색으로 표시한 게 저희 그룹에서 보고한 겁니다. 그러니까 대충 보시면은 전 세계에서 이 물질군으로 보고된 물질의 거의 절반을 저희가 그냥 저희 한 그룹이 다 보고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일을 해가면서 이제 제가 이제 대한민국 과학계가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2020년에 저희가 이제 논문 한 편을 국제 저널에 하나 냅니다. 뭐 네이처라고 하는 저널에 내는데 이 논문을 만든 기관들이 참여 그룹들이 서울대의 저희 연세대 김재훈 교수님, 서강대 정현식 교수님, 고등과학원에 있는 손영호 교수님 총 4명의 교수들이 같이 참여를 해가 만든 그 여기는 전부 다 한국인들 저자로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이제 이 논문을 쓰는 과정에 거의 한 2년 동안 끊임없이 이제 서울대, 연대, 서강대, 키아스는 좀 다르긴 하지만 이호선 언저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대에서 만나기도 하고 서강대에서 만나기도 하고 서울대 만나기도 하고 고등과학원 만나기도 해서 끊임없이 2호선을 타고 돌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제가 신문기자한테 이거 지하철 2호선에 유력하다라고 그랬어요. 이런 일들을 하면서 제가 뭘 깨달았냐면은 한국에 굉장히 많은 뛰어난 인재들이 있는데 그 인재들을 이렇게 엮어주는 그런 일들이 필요하다는 걸. 뭐 손흥민 혼자 스트라이커가 있으면 뭐합니까? 거기에 골킵도 있어야 되고 풀백도 있어야 되고 다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똑같은 거죠. 그래서 2015년부터 저희가 이제 거의 한 2달마다 같이 일하는 분들이 만나고 있어요. 그래서 가운데 있는 이게 2015년의 저입니다. 그 당시 머리가 전혀 희지를 않았고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머리가 지금 그리고 이분이 그 서강대 정현식 교수님, 이분이 건국대 박배 교수님, 이분이 서울대 박철환 교수님. 그리고 계속 늘어가지고 저희가 아까 2달, 3달 만에 한 번씩 만난다 그랬는데 44번째 회의를 5월 19일 날 대전에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저희가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걸 하면서 이제 정말 한국인 과학자들이 모여서 새로운 걸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나? 이게 제일 어려운 파트였는데. 제일 뒤에 여기 있는 학생이 중학생인가? 그래 제일 고참이네. 질문 있어? 만약 2차원 자석을 발견하게 된다면은 그 다음에는 뭘 논문 주제로 삼으실 수 있나요? 그건 나도 안 해본 생각인데. 일단 선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은퇴가 이제 한 7년 반 남아 있어요. 65세까지. 아마 은퇴 전까지는 그걸 생각을 안 할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있는 물질만 가지고도 제가 학생들한테 늘 이야기하는 게 정말 끝까지 한번 가보자는 거거든요. 근데 끝을 못 볼 것 같아. 끝을 보면 그 다음에 생각을 할게요. 네, 또 다른 질문. 예. 영화 앤트맨이 실제로 가능한가요? 그러니까 제가 답을 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게 2차원에 사는 사람, 뭐 거의 그런 거 말이에요. 그게 그건 그러니까 이제 뭐 그 다차원 뭐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 이야기는 제 전공 분야 좀 틀려가지고 가는 게 아닐 것 같아요. 또 다른 질문.
그럼 이제 여기가 실제로 마찬가지로 이게 중학생들이 있으면 조금 날 때 중학생이라 그랬죠, 그지? 자네 혼자만. 그 이제 거의 뭐 제가 아는 한 기억하는 한 거의 평생을 이제 연구만 하는 사람이 만약 누군가가 과학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해주고 싶은 이야기 뭐 그런 걸 조금 하고 싶은데 아마 부모님들도 조금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일 것 같아요. 근데 혹시 이 중에 자녀분들이 과학을 하겠다, 물리를 하겠다 그러면 흔쾌히 시키실 건가요? 아니야. 그죠? 왜 안 시키려고 그러세요? 아니 왠지 생물이나 화학이나 이런 것 좀 약간 뭐가 하는지 명확하잖아요. 이게 좀 네. 명확하게 보이는데 고등학교 때 물리를 저도 배웠지만 물리라는 거는 약간 뭘 필요하지? 이게 우리 지금 사회에서니까 약간 명확하지 않는 과목 같은 그런 게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제 느끼는 상. 네. 그래서 그- 지금 물리학과 가고 싶다고는 하는데 가서 뭐 할 건데 저도 이제 맨날 가서 나와서 뭐 할 건데 이렇게 묻거든요. 뭐 먹고 살래 그 말씀 안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분야가 뭐지? 그 이제 요즘은 고속버스 타고 다니면서 옆에 있는 사람이랑 얘기는 잘 안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80년대, 70년대 했는데 그럼 뭐 고속버스는 한 3, 4시간이면 말 안 하고 견딜 수가 있는데 비행기를 타면 열 몇 시간을 타고 가면은 밥도 같이 먹어야 되고 뭐 그러니까 조금 지나면 이야기를 외국 애들이 물어봐요. 그러고 나서 이제 뭐 하냐 물어보면은 제가 물리학자다 그러면은 한 1분간의 정적이 흐릅니다. 그러니까 대답을 어떻게 자기 평생 물리학자를 만나본 적이 없고 하는 말이 이제 딱 두 가지가 상투적이 나옵니다. 물리 어렵다. 아우 내가 옛날에 배웠는데 그 재미없더라. 뭐. 거기에 대한 답이 좀 있습니다. 조금 답이 있어요. 그 아까 이제 말씀을 드렸듯이 물리학 그러면 안 와닿잖아요, 그죠? 도대체 뭘 해야 되나, 그죠? 근데 이제 특히 우리나라가 물리학에 대해서 굉장히 잘못된 게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게 잘못된 거냐면은 물리하려면 공부를 잘해야 된다, 특히 수학을 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건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림이에요. 그러니까 공부를 잘하면 물리를 잘할 가능성이 있는데 반드시 공부를 잘해야만이 좋은 물리학자가 되는 건 아닙니다. 실제로 공부를 못했는데 좋은 물리학자가 된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물리는 특히 과학은 질문이거든요. 질문은 반드시 문제를 잘 푼다고 질문을 잘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이제 외국에 있는 친구들한테 농반 진단반 그러는데 이게 지금 녹화가 돼가지고 어떨지 모르겠는데 서울대생들 똑똑한 애들을 뽑으려고 그러면은 성적이 중간쯤 애들을 뽑아라 그래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문제를 어느 정도 풀 수 있는데 아주 문제 푸는 기계가 아닌 사람들을 뽑아라는 거예요. 걔네들은 질문을 잘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뭐가 필요한가를 보면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자기가 하는 일을 좋아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생뚱맞게 한 것처럼 3차원밖에 없다 그러는데 2차원이 되나? 물어볼 수 있어요. 근데 자기의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야 됩니다. 남의 이야기가 아닌 자기 생각.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기 생각이 뭔지, 네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그리고 수없이 많은 실패를 하게 되면 이건 뭐 그리고 끝까지 갈 수 있는 근성도 있어야 되고. 제가 이 말 하면은 믿으실 건가요? 근데 그래도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사람이 한다 그러면은 뭔가 좀 신빙성이 있잖아요, 그죠? 1979년에 노벨상을 받은 사람의 와인버거 교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와인버거 교수가 아까 똑같은 네이처라는 저널 2003년에 글을 썼어요. 글을 쓰면서 이제 과학을 꿈꾸는, 특히 물리학을 꿈꾸는 학생들한테 요 4가지만 알고 세상을 나가라라고 딱 하면 요 네 가지만 알면 너희는 성공한다. 레슨 넘버 1이 이제 영어로는 이렇게 되는데 우리말로 읽으면 세상에는
모든 걸 알 수도 없고 알 필요도 없답니다. 모든 거를 알 수도 없고 알 필요도 없다. 참고로 이 사람이 하버드 대학 출신이거든요. 하버드 대학 교수를 하다가 노벨상을 받았거든요. 두 번째, 무조건 도전해라. 무조건 새로운 걸 해라. 세 번째, 제가 이제 학생들한테 이걸 좀 설명을 하는데 1번, 2번은 그나마 좀 이해가 돼요. 특히 이제 서울대생 중에 학점이 나쁜 애들은 되게 좋아하죠. 세 번째부터는 실제로 나이가 좀 들어야 되는데 영어로가 훨씬 더 와닿습니다. Forgive yourself for wasting time인데 우리말로 하면은 세상에 열심히 하면 헛짓은 없다. 뭐 그런 것 같아요. 네 번째는 더 어렵습니다. 이건 좀 내공이 좀 살아가는 내공이 필요한데 세상은 진짜 길고 넓게 봐야 된다. 이 네 가지입니다. 어디에도 공부 열심히 하라고 하는 게 없습니다. 아까 거짓말을 안 하고 적당하게 문제를 푸는 스킬은 필요해요. 근데 그게 새로운 좋은 걸 하는 건 아니라는 것. 다 할 필요도 없고 알 수도 없고 무조건 새로운 거 도전하고 세상에 헛짓 없이 열심히 하고 그리고 길고 가라. 이게 자기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와인버그의 이제 영어로 4 골든 레슨이라 그럽니다. 네 가지의 뭐 골든 레슨은 우리말로 뭐냐 금빛 교훈 뭐 그런 거. 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 교육에서 굉장히 잘못된 게 이거 물리뿐만 아닙니다. 또는 교육 자체가 뭔가 다 알아야만이 된다라고 하는 강박관념에 빠져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우리 다음 세대를 멍들게 하고 교육을 황폐화시키는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알 수도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알 필요도 없고 세상 살아가는데 실제로 고등학교 때 수학 문제 풀었던 거 도움 되나요?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이제 그 어느 분 질문한 것처럼 딸애가 물리를 하겠다라고 그랬을 때 착잡한 마음이었던데 적어도 제 부친하고 똑같은 질문은 안 했어요. 부친은 물리에서 뭐 먹고 살려 그러셨는데 정말 제 부친은 사시면서 물리학자를 만나신 적이 없으세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뭐 판검사를 많이 만나시는데 남자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셨던 거죠. 근데 한국에서 정말 과학을 하면 먹고 살 수 있어요. 이게 우리 사회에 알려진 거하고 정말 다른데요. 왜냐하면 여러분 내신 세금으로요. 연 30조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정부 자금으로 연구 개발을 투자를 하는데 그게 세계 5위권입니다. 그냥 5위가 아니고요. 전체 30조라고 하는 돈 자체가 세계 5위권이에요. 5위 1위 미국, 중국, 일본, 독일, 영국. 영국도 안 들어가네. 한국이에요. 미국, 중국, 일본, 독일, 한국. 이거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 네 나라는 전부 다 한국보다 덩치가 커요.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민 총생산의 총 4%를 우리나라가 하는데 세계 1위입니다. 이건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전 세계에 이렇게 많은 돈들을 과학기술에 투자하는 나라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충분한 정부 재정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에 어마어마한 글로벌 기업들이 존재를 하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 2020년에 공시 대상으로 보면은 총 10개 기업이 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LG, 롯데, 포스코, 하나, GS, 현대중공업, 농협. 이 10개 기업 중에서 물리학자를 안 뽑는 기업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없어요. 그래서 만일 물리를 하겠다 그러면 뭘 먹고 살래라고 하는 걱정은 안 하셔야 돼요. 그리고
모든 걸 다 잘해야 된다는 생각도 하지 마세요. 정말 강박관념. 왜 이런 강박관념이 생기냐면은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어떻게 연구를 해야 잘하는 건지에 대한 경험이 없다고 생각이 돼요. 아까 저희가 구설이 서마리로 껴야 된다라고 하는데 제가 서강대, 연대, 고등과학원 또는 뭐 포항공대 이런 분들이랑 같이 모여서 팀워크를 이루는 거는 실제로 거의 저희 세대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에요. 근데 실제로 과학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얘기해요. 고등학생들한테는 로망이 물리인지 모르겠는데 저 같은 사람한테 로망은 당연히 노벨 물리학상입니다. 제가 이제 학생들한테 가끔 농담을 그러는데 노벨상 주겠다 그러면 어떻게 했니? 어떻게 대응할래? 그러면 애들이 갑자기 멍해요. 당연히 얼치군 좋다고 받겠죠, 그죠? 서울대 물리학과에 2017년에 세르게이 아로시라는 프랑스 과학자가 1년 동안 와 있었는데 이분이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분이에요. 세르게이 아로시한테 제가 당신은 어떻게 노벨상을 받는 행운을 가졌다고 생각하냐 그랬더니만은 이 사람이 저한테 한 이야기가 이 사진 한 장으로 설명이 됐어요. 이 사진이 이 사람이 2018년 노벨상을 받을 때 수상 강연 속에 들어가 있는 사진인데요. 이 사진이 언제 찍혔냐면은 1966년에 찍혔습니다. 이 사진을 왜 찍게 됐냐면요. 요 할아버지죠, 지금. 이 사람이 좀 비슷하나요? 좀 비슷하긴 하죠, 그죠? 이 사람이 2017년에 이런 모습을 봤어요. 이 사람이 1966년에 대학원생이었습니다. 한 24, 5살. 1966년에 이 사진이 왜 찍혔냐면은 여기 있는 이 할아버지가 알프레드 카스텔레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노벨상 물리학상을 받았어요. 노벨상을 받은 기념으로 사진을 찍었답니다. 근데 놀라운 게요. 이 사람의 카스텔레 제자가 왼쪽에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시기에 오른쪽에 있는 이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코엔 타누지, 이 사람이 또 노벨상을 받아요. 97년에. 이 코엔 타누지의 제자가 누구냐면 세르게이 아노시데, 이 사람이 2012년에 노벨상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집안으로 치면 3대가 노벨상을 받잖아요. 그죠? 기록은 현재 5대가 노벨상을 받은 기록이 있어요. 좀 썰렁한 개그인데요. 그거 있죠. 내가 재벌 2세고 싶은데 우리 아버지가 노력을 안 하네요. 그죠? 그런 개그 아시죠? 내가 노벨상을 받고 싶은데 저희 학생들이 노벨상을 받고 있는데 우리 교수님은 노벨상을 못 받으셨어요. 이게 뭐냐면요. 세르게이 아로시가 저한테 한 이야기인데 자기가 한 연구는 1966년에 이 알프레드 카스텔레라는 사람이 새로운 분야를 개척을 하면 그 개척하는 과정에 수없이 많은 문제들 중에 자기가 생각해가 중요한 문제를 끝까지 밀고 갔다는 거예요. 이건 돈 주고 사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거기에 들어가가 살아야만이 나오는 거예요. 과학은 두 가지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첫 번째, 대한민국 과학이 잘 되려고 그러면요. 자식들이 과학을 하겠다 그랬을 때 방해 안 하는, 부모님 방해 안 하면 과학이 되고, 두 번째, 그 과학자들이 문화를 형성을 해야 돼요. 과학자들이 자기 하는 일을 정말 자부심을 가지고 자기의 고민을 다음 세대에 넘겨주고 다음 세대에 넘겨주고 그런 식의 전통이 있어야 돼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 필요한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 세계 유례가 없는 엄청나게 많은 돈을 과학에 쏟는데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학부모들의 거의 태반은 자식이 과학한다 그러면 반대하실 겁니다. 그게 딜레마입니다. 근데 제 말이 위안이 되실지는 모르겠는데 충분한 일자리가 있어요. 그리고 학교 수습 안 해도 돼요. 실제로 그렇지 않은 애들이 훨씬 더 똑똑합니다. 남이 아는 생각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 나이가 이제 올해로
그 이제 신여들인데 제가 해야 될 역할이 이런 문화와 전통을 만드는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올해 저희가 그 인천 송도에서 굉장히 큰 국제학회를 유치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7분의 조직위원들하고 같이 하고요. 그래서 여기서 조금 떨어져 있긴 하지만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7월 2일부터 7월 7일까지 하는데 이 행사 자체는 한 750명의 과학자들이 모이고 그중에 한 500명 외국인이고 아마 오셔도 대부분 다 그 하실 텐데 요건 아마 조금 저기 이 꼬맹이들 아마 좀 어려울 수는 있겠는데 적어도 그 있는 중학생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저희가 이제 학회 첫날이 7월 2일입니다. 날짜를 안 적었네. 7월 2일 날이 일요일이거든요. 일요일 날 오후 3시부터 4시에 미국 IBM에 있는 백한희 박사라고 하는 여성 과학자가 와서 요즘 양자 컴퓨터 많이 들어보셨죠? 양자 컴퓨터와 저희가 하는 학회가 양자 물질 국제학회입니다. 양자 물질의 현재와 미래가 어떤지에 대한 강연을 할 겁니다. 공개 강연이기 때문에 일반인한테 다 돼 있고요. 위치는 송도 컨벤시아에서 열립니다. 일요일 날 여기 있는 이 QR코드를 찍으시면 되고요. 아니면 저희가 이제 조만간 포스터를 만들어 가지고 인천과 경기도 서울 지역에다가 학교에 쭉 뿌릴 텐데 오시면 됩니다. 동시 통역 제공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영어로 강연하더라도 우리말로 다 갈 테니까 와서 가고 친구들이랑 같이 와도 돼요. 오면 나를 아는 척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조직위원장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과학을 하려고 그러면 과학은 문제풀이가 아닙니다. 과학은 정말 문제풀이가 아니에요. 지금 한국 교육에 굉장히 잘못된 거는 문제를 잘 풀면 과학을 잘한다고 하고 그럴 거라 생각하는데 문제풀기가 아닙니다. 그게 왜 아까 와인버거라는 사람이 세상에 다 알 필요도 없고 다 알 수 없자 한 얘기. 제가 생각할 우리가 가야 될 길이 뭐냐 생각하면은 이거일 것 같아요. 이스라엘에 이제 뭐 탈무드도 있고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어떤 생활을 하는 그 철학이 후츠파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후츠파가 뭔지를 설명하는 이제 그 설명이 창업국가라고 하는 책에 이제 나와 있는데 이렇습니다. 첫 번째, 형식을 타파하고 질문의 권리라고 하는데 이 questioning authority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상사한테 대놓고 질문하는 거 말아야 하죠. 그 다음에 막 섞어요. 위험을 감수하고 목표를 지향하고 끈질기고 실패로부터 교훈인데 제가 그냥 우리말로 하면은 그냥 대놓고 총질하기입니다. 대놓고 총질하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든 아버지든 부모든지 선생이든지 간에 상관없이 그냥 질문하는 겁니다. 그래서 왜 유태인들이 있는 도서관이 굉장히 시끄럽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냥 대놓고 총질하는 거예요. 질문으로 총질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여기랑 굉장히 멀어요. 그래서 두 가지가 제 생각에 우리 사회가 되는데 첫 번째, 집안에서부터 애들 윽박 지르지 마세요. 저 같으면은 학생들하고 연구원들하고 굉장히 수평적으로 이야기를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아마 저희 학생들 여기 앉아있으면 피식 웃을지 모르겠는데요. 왜냐하면은 새로운 생각이 나오는 거는 새로운 시각에서 질문을 할 때 나오는 거거든요. 제 생각을 학생들한테 주입하면은 새로운 생각이 나올 수가 없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잘하는 게 그거잖아요. 새로운 거 만드는 거. 그래서 제 생각은 우리나라에서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집안에서는 자식과 부모 간의 수평적인, 학교에서는 선생님과 학생들이 수평적인 이런 관계들이 형성이 돼야만이 과학이 잘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저희 방에 한 10명이 조금 넘는 연구원들하고 학생들이 아까 말씀드린 그 많은 연구들을 이어가고 있고요. 그래서 정말 다양한 배경을 가진 학생들이 정말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그 저보고 2차원 다 하고 나면 다음에 뭐 할 거냐고 그랬는데 아직까지 남아있는 질문이 뭐가 있냐면은 도대체 이런 평평한 자석을 어디다 쓸 거냐. 그냥 지적 유의를 한다 그러면은 그건 어느 정도 보인 것 같아요. 어딘가 쓸모가 있을까? 그게 이제 제 굉장히 큰 고민입니다. 그래서 요걸 어디다 써먹지? 이제 그 연구들을 저희가 지금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세대한테 과학을 하고 싶은 사람들한테 하고 싶은 말은 이런 것 같아요. 하고 싶은 거 찾고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을 믿어요. 세상에서 살다가 보면 뭐 한 50대 중반까지 살면은 끊임없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부모가 자식한테 그 이야기를 해줄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 게다가 더더욱더 본인이 본인한테 안 된다고 이야기할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열심히 하면 돼요. 대한민국에 충분히 많은 돈이 있고요. 충분히 많은 일자리가 있어요. 단지 그걸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